은성그룹의 꼭대기층 강진우 회장의 집무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무채색의 점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5년 전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책상 위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아내 서영과 어린 딸 하나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제 진우에게 가장 큰 고통이자 그리움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기계처럼 눈을 뜨고 완벽하게 짜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수많은 사람 앞에서 냉철한 결정을 내리는 완벽한 CEO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아 사무치는 죄책감과 공허함에 잠 못 이루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그리고 딸의 세상에서 소리를 앗아갔다는 무력감이 그의 심장을 올감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진우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하나가 있는 집이었다. 거대한 저택은 너무나 조용해서 작은 숨소리마저 울릴 정도였다.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스케치북에 몰두하고 있는 작은 아이가 바로 그의 세상의 전부, 강하나였다. 5년 전의 끔찍한 사고는 하나의 목소리를 앗아갔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림과 표정, 그리고 작은 손짓으로만 아빠와 소통했다. 진우는 소리 없이 하나에게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나는 아빠의 손길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죽은 아내를 꼭 닮아 있어 진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아이의 스케치북에는 온통 꽃과 나비, 그리고 햇살이 가득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말을 잃었지만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밝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 세상만큼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저녁 식사 후 진우는 하나와 함께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이것은 부녀의 유일한 일과 중 하나였다. 진우는 벤치에 앉아 그네를 타는 하나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노을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진우의 마음은 늘 무거웠다. 다른 아이들처럼 제잘거리며 웃고 떠들지 못하는 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나가 타던 그네가 서서히 멈췄다. 아이의 시선이 공원 입구 쪽의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우는 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근처 꽃집에서 나온 듯 작은 화분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다. 부드러운 저녁 햇살이 여자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진우는 숨을 멈췄다. 웃고 있지 않았지만 얼굴의 윤곽, 차분한 눈매, 단아한 분위기가 너무나도 서연을 닮아 있었다. 순간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죽은 아내가 환생이라도 한 것일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하나가 충격을 받을까봐 아이를 감싸 안으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행동보다 하나가 먼저였다. 아이는 그네에서 뛰어내려 그 여자에게로 망설임 없이 걸어가기 시작했다. 진우는 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딸의 작은 등이 그 낯선 여자에게로 향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다. 여자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여자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5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하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아이의 작고 가녀린 목에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잊혔던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서툴고 떨리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였지만 진우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마.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공원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이 진우의 온 신경을 지배했다. 그의 딸이, 목소리를 잃었던 그의 딸이 낯선 여자를 보고 엄마라고 불렀다. 진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야, 혹시 나를 아니? 하지만 하나는 대답 대신 여자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붙잡았다. 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진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달려갔다. 그는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여자에게서 떼어놓으며 황급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자는 괜찮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가 너무 귀엽네요. 그 목소리마저도 서연의 부드러운 음색과 닮아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울고 있는 하나를 품에 안고 여자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도망치듯 공원을 빠져나왔다. 차에 타는 내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진우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여자의 모습을 힐끗 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하나는 저녁 내내 울었다. 왜 그 엄마와 헤어져야 하냐고, 왜 다시 데려오지 않느냐고 온몸으로 항의했다. 진우는 그런 딸을 안고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 역시도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것일까? 아내와 그토록 닮은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목소리를 잃었던 하나가 그 여자를 보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든 하나의 얼굴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딸의 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는 더 이상 운명이나 우연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아내를 위해서 진우는 서재로 들어가 비서실장인 김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영민은 지난 10년간 그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모든 일을 처리해온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전화를 받은 김영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회장님, 늦은 시간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 실장, 사람을 한 명 찾아야겠네. 그는 오늘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 여자의 인상착의와 마주쳤던 장소, 그리고 시간만을 간략하게 전달했다. 오늘 오후 6시경, 청담동 늘푸른 공원. 20대 중반의 여성. 키는 165cm 전후, 파스텔톤 원피스 차림. 근처 꽃집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과거 행적까지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게.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하네. 수화기 너머로 김영민의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공허함 대신 날카롭고 집요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은성그룹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윤수아,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왜 내 딸 앞에 나타난 것인가?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강진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김영민 실장이 밤새 작업해서 가져온 얇은 보고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 보고서를 손에 든 채 차마 첫 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안에 담겨 있을 진실이 혹은 진실의 부재가 그의 삶을 또 어떻게 뒤흔들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보고서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여자의 증명사진과 함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름 윤수아, 나이 27, 직업은 어제 추정했던 대로 작은 꽃집 플레르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주소는 시내의 허름한 옥탑방으로 되어 있었다. 가족관계는 모, 특이사항 역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고서는 그녀가 조용하고 성실하며 주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평범한 여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였다. 그녀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 즉 주민등록, 의료보험, 은행 거래 내역 등 모든 것이 정확히 5년 1개월 전에 시작되고 있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5년 전에 세상에 처음 나타난 사람처럼 그녀의 과거는 완벽한 공백이었다. 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5년 전 그의 아내 서연이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가 목소리를 잃었던 바로 그 시기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지웠거나 혹은 그녀 자신이 과거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진우는 인터폰으로 김 실장을 호출했다. 곧바로 들어온 김영민의 얼굴에도 밤샘의 피로가 역력했다. 이게 전부인가?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공식적인 경로로는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국가기관의 협조하에 신분을 새로 부여받은 사람 같습니다. 국가기관의 협조. 그 말은 이 일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진우는 턱을 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의 사고와 이 여자의 등장이 정말로 관련이 있다면 그 배후에는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김 실장에게 물었다. 그녀 주변을 직접 탐문해 본 결과는? 김영민은 준비해온 메모를 보며 보고했다. 꽃집 사장과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5년 전 비 오는 날 밤에 동네 공원에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신분증도 소지품도 아무것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현재의 신분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상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나 진부한 드라마 속 설정 같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그래서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누군가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반응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엄마의 흔적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유사성 때문만은 아닐 터였다.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했다. 진우는 김 실장에게 윤수아의 일과를 상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저 보고서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녀와 딸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후 진우는 윤수아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 한 갤러리에 꽃을 배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그날 오후에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하나를 데리고 그 갤러리로 향했다. 하나는 며칠 전 공원에서의 일 이후로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것이 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갤러리는 한적했다. 진우는 하나와 함께 그림을 보는 척하며 입구 쪽을 주시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유리문 너머로 자전거를 세우고 작은 꽃바구니를 든 윤수아의 모습이 보였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손을 잡고 있던 하나의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아이 역시 그녀를 알아본 것이다. 윤수아는 갤러리 직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꽃을 건넨 뒤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그림을 보고 서 있는 진우와 하나의 모습에 닿았다. 윤수아의 얼굴에 옅은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공원에서 배웠던 분들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진우의 심장을 흔들었다. 진우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세상이 참 좁군요. 그의 시선은 윤수아의 얼굴을 집요하게 뜯어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서연과의 유사성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없던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에 희미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윤수아는 시선을 내려 하나를 보며 다정하게 물었다. 안녕, 꼬마 아가씨. 오늘은 괜찮니? 하나는 아빠의 등 뒤로 숨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말을 하는 대신 윤수아를 향해 작은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순간 윤수아의 얼굴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그녀의 눈빛이 아련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잡힌 손에 힘을 주며 속삭였다. 정말 이상하네. 낯설지가 않아. 그 광경을 지켜보는 진우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들끓었다. 질투,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하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를 꼭 닮은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그는 이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서연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고 하나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윤수아가 갤러리를 떠났다. 하나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손에는 윤수아가 미처 몰랐던 그녀의 바구니에서 떨어진 작은 데이지 꽃잎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오랜만에 스케치북에 사람을 그렸다. 긴 머리의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진우는 그 그림을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시 김영민 실장을 불렀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였다. 김 실장, 지금부터 공식적인 경로는 모두 무시하게 우리가 가진 모든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해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팀을 고용하고 과거의 기록까지 모두 씻어낼 수 있는 해결사들을 찾아봐. 5년 전 전국의 모든 실종자 신고 기록, 병원의 신원 미상 환자 기록,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기록까지 전부 다 뒤져. 나는 윤수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찾아야겠네. 누가
그리고 왜 그녀의 과거를 지웠는지 그 배우를 알아내야겠어. 진우의 눈빛은 목표를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딸의 미래가, 그리고 어쩌면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그 여자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윤수아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위험하고 외로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진우가 고용한 사설 탐정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5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버린 흔적들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내오는 보고서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윤수아라는 여자의 과거로 향하는 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조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진우는 보이지 않는 배우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답보 상태에 빠진 외부 조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진우는 스스로 과거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저택 깊숙한 곳에 있는 서재에 잠긴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지난 5년간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아내 서연의 유품 몇 가지와 당시의 사고 기록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파일을 펼치자 처참했던 사고 현장 사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차마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황급히 넘겼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는 몇 장에 걸쳐 건조한 문장으로 그날의 비극을 요약하고 있었다. 빗길 과속 및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단독 차량 추락 사고, 사인은 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 모든 것이 명료한 하나의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이 결론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눈으로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모순, 사소한 불일치라도 찾아내기 위해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었다. 그러다 그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다. 최초 목격자의 진술 부분이었다. 사고 현장 근처 산장에서 거주하던 노인은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타이어 터지는 소리와는 다른 뭔가 뻥하는 폭발음 같은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낡은 차량의 엔진 역화 현상이나 타이어 파열음으로 추정하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은성그룹은 자동차 부품 사업부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잘 알았다. 타이어 파열음과 다른 종류의 폭발음, 그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차이일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서연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부분이었다. 그녀는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선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산길은 집으로 오는 경로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곳이었다. 보고서는 초행길이라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럴 리가 없었다. 진우는 아내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서연은 언제나 철두철미했고 특히 길을 찾는 데에는 거의 내비게이션 수준으로 정확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할 리 만무했다. 그녀는 의도를 가지고 그 길로 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 외딴 산길에 무슨 용무가 있었던 것일까?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유류품 목록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서연이 항상 들고 다니던 맞춤 제작된 서류 가방이 없었다. 그 안에는 업무 파일과 개인 노트북이 들어 있었다. 같은 시각 윤수아는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서 악몽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숲길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발은 자꾸만 헛디뎠다. 그리고 귓가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애타게 엄마를 찾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거대한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또 그 꿈이었다. 하나라는 아이를 만난 이후로 정체 모를 기억의 파편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꽃집에서 특정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거나 빗소리를 들으면 이유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두려웠다. 한편 대한민국 재계의 또 다른 축인 태아건설의 회장실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최만식 회장은 유려한 솜씨로 붓글씨를 쓰며 신복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강진우가 5년 전 자료들을 들쑤시고 있다는 말인가? 신복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국내 최고 수준의 탐정팀을 고용해서 실종자 및 신원불명자 기록을 이잡듯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만식의 붓이 순간 멈칫했다. 화선지 위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져 번져나갔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붓을 움직이며 나직이 물었다.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만식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동안 죽은 듯이 조용했던 강진우였다. 아내의 죽음 이후 일에만 미쳐 살던 놈이 왜 이제 와서 과거를 파헤치는 것일까? 그의 평온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최만식은 강진우의 아내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거슬리는 여자였다. 태아건설과 은성그룹의 합병 프로젝트를 번번이 가로막았던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이면에 숨겨진 비자금과 불법적인 관행을 눈치채고 있었다. 최만식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입가에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신복에게 명령했다. 강진우의 주변을 샅샅이 감시해 그놈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전부 보고하도록. 작은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마. 다시 진우의 서재. 그는 사고 지점이 표시된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아내가 그 외딴 산길로 가야만 했던 이유. 그는 몇 시간 동안 지도 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그 산길의 끝자락에 위치한 아주 작은 건물 표시. 지도에는 태아건설 부설 환경연구소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서연의 실종된 서류 가방, 그 안에 업무 파일, 태아건설과의 합병을 반대했던 그녀의 입장, 그리고 태아건설의 연구소로 향하는 외딴 산길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최만식, 그가 아내를 죽인 것이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동시에 뜨거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지금까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자신을 자책하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슬픔은 분노로, 죄책감은 복수심으로 변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의 은성그룹과 태아건설의 조직도,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사업 관계도를 띄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냉철하게 전략을 짜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윤수아의 미스터리는 이제 서연의 죽음과 최만식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과 연결되었다. 진우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한 전쟁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강진우의 거대한 저택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하기만 하던 공간에 조심스러운 온기가 스며들었다. 진우는 깊은 고심 끝에 윤수아가 하나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허락했다. 물론 그것은 철저한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계산된 결정이었다. 저택의 경호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했고, 김영민 실장은 윤수아의 모든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진우는 딸의 치료를 명분으로 위험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가장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한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하나의 반응이었다. 윤수아의 존재는 아이에게 마법과도 같은 영향을 미쳤다. 수아는 아이에게 억지로 말을 걸거나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줄 뿐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5년간 굳어있던 하나의 감정선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고, 스케치북에는 어두운 색 대신 밝은 색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거실의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아는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수아가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티라노사우루스의 흉내를 내자 하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아주 작게 크 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완성된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웃음소리였다. 그 순간 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딸의 변화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 죽은 아내를 닮은 여자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계획에 이용하고 있다는 냉정한 자각. 그는 이 위험한 동행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윤수아는 이제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수아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의 기억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진우의 조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 태아건설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서연이 사망하기 직전에 몰두했던 프로젝트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초대교 재건설 사업이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이었다. 당시 은성그룹과 태아건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술력에서 열세였던 태아건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그 발표가 나기 불과 며칠 전 서연이 사고를 당했다. 김영민 실장이 어렵게 입수한 당시 자료들은 서연이 태아건설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태아가 제출한 건설 자재 명세서가 조작되었고 심사위원 일부를 거액으로 매수했다는 정황이었다. 서연의 잃어버린 가방에는 바로 그 증거들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진우의 지시를 받은 조사팀은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박진수 의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 직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돌연 잠적한 인물이었다. 강진우의 움직임은 즉시 최만식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의 사무실에 설치된 거대한 바둑판 위, 최만식은 단단한 흑돌 하나를 내려놓으며 보고를 들었다. 그의 신복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우가 5년 전 서초대교 사업 파일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박진수 전 의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최만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강진우를 그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풋내기 경영인으로 얕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풋내기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내버려 둬라. 최만식은 태연하게 말했다. 증거도 증인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다. 얕은 수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구경이나 해보자.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아직 칼을 뽑을 때는 아니었다. 먼저 가볍게 경고를 해서 강진우가 얼마나 배짱이 있는 녀석인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는 상대를 바로 죽이는 대신 서서히 목을 조르며 고통을 즐기는 타입의 사냥꾼이었다. 며칠 뒤 은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은성전자에 갑작스럽게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착수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기조사였지만 그 시기와 강도는 명백히 이례적이었다. 동시에 증권가에는 은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폭락했고 강진우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만 했다. 이사회는 아수라장이었다. 불안에 떠는 임원들은 당장 태아건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멈추고 경영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거대한 태아의 그림자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공격을 통해 확신을 얻었다. 최만식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긴급 이사회가 끝난 늦은 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진우는 폭락한 주가를 보여주는 전광판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김영민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이상은 위험합니다. 진우는 전광판에서 눈을 떼고 나지막이 말했다. 개가 짖기 시작했군. 주인의 집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투지가 서려 있었다. 최만식의 경고는 오히려 그의 복수심에 불을 지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진실 규명이 아니었다. 은성그룹의 명운을 건 전면전이었다. 태아건설의 압박은 은성그룹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강진우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세무조사와 악성 루머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물밑에서는 더욱 집요하게 최만식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의 끈질긴 추적은 작은 결실을 보았다. 잠적했던 박진수 전 의원의 소재지를 파악한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남해의 한적한 어촌 마을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이것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기회였다. 박진수는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김영민 실장은 자신이 직접 다녀오겠다고 자청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조용히 만나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가장 신뢰하는 신복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신신당부하며 허락했다. 김영민은 다음날 새벽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한 채 박진수가 살고 있는 어촌 마을로 향했다. 낡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박진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낯선 방문객을 맞았다. 그는 5년 전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완강히 입을 다물었다. 지난 5년간의 도피 생활은 그를 겁에 질린 패배자로 만들어 놓았다. 김영민은 억지로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강서연의 이름을 꺼내며
그녀가 지키려 했던 정의에 대해 나지막이 이야기했다. 저희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김영민은 자신의 명함과 함께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안전을 보장해 드릴 겁니다. 박진수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김영민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임무는 설득이 아니라 작은 가능성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던 김영민은 인적이 드문 해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뒤에서부터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순식간에 다가왔다. 거대한 덤프 트럭이었다. 번호판도 없는 트럭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김영민의 차를 위협적으로 뒤쫓았다. 김영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속도를 높였다. 이것은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위협이었다. 그 순간 덤프 트럭이 그대로 그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휘청거렸다. 김영민은 간신히 운전대를 붙잡았지만 트럭은 다시 한번 더욱 강하게 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그의 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에어백이 터지고 부서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김영민은 부러진 팔의 극심한 고통과 함께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덤프 트럭은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확인하는 듯하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진우는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김영민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 때문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죄책감에 휩싸여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선을 넘었다는 최만식의 피비린내, 나는 메시지였다. 의사는 김영민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팔굽젖과 약간의 뇌진탕. 하지만 진우는 이것이 살려준 것임을 알았다. 다음번에는 죽일 수도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경찰의 조사는 형식적이었다. 도난 차량, 목격자 없음, 단순 뺑소니로 잠정 결론 내렸다. 진우는 더 이상 공권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의 사람들을 지켜야만 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다. 국내 최고의 민간 경호업체를 연결해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팀으로 내일부터 내 딸과 윤수아 씨의 신변을 24시간 밀착 경호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윤수아를 단순한 미스터리의 열쇠로만 여길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최만식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경호 조치에 윤수아는 당황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진우는 회사의 문제라는 말로 둘러댈 뿐이었다. 김영민에 대한 공격은 진우의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조용한 탐색과 증거 수집만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었다. 최만식은 이미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숨어서 방어만 하다가는 주변 사람들만 계속해서 다칠 뿐이었다. 이제는 그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최만식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방패를 버리고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진우는 김영민이 잠든 병실 창가에 서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냉혹하고 결연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과거 은성그룹의 법무팀에서 일하다 현재는 대검찰청 특수부에 근무하는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후배 검사였다. 수화기 너머로 잠긴 목소리가 들려오자 진우는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무대는 우리가 먼저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는 대신 이제 그는 거대한 악을 세상의 빛 속으로 끌어내기로 결심했다. 위험한 도박의 판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병실에 누워있는 김영민의 모습을 뒤로하고 저택으로 돌아온 강진우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만식의 폭력적인 경고는 그의 투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잠자던 야수의 본능을 깨웠다. 외부에서의 접근이 막혔다면 이제 내부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그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아내 서연의 물건들이 보관된 2층의 작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을 열자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함께 서연이 좋아했던 라벤더 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다. 하얀 천으로 덮인 가구들 사이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시간을 멈춘 채 잠들어 있었다. 진우는 잠시 동안 그 공간에 서서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가슴 아픈 그리움에 잠겼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혹시라도 무언가 단서를 남겨두었을지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서연이 읽던 책들, 그녀가 아끼던 옷까지, 함께 여행했던 곳에서 사온 기념품들. 모든 것이 그와 그녀의 행복했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가 찾는 것은 없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눈에 창고 가장 구석에 놓인 낡은 장미목 보석함이 들어왔다. 그것은 서연이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그녀의 비밀을 담아두던 작은 상자였다. 진우는 상자를 열쇠로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만년필, 빛바랜 편지 몇 통,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가죽 다이어리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진우는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다. 보육원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 앞에서 똑같이 생긴 2명의 어린 여자아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두 아이 중 한 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린 시절의 서연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다. 그곳에는 서연의 어릴 적 글씨체로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 그리고 수연. 서연과 수연. 진우의 머리를 무언가가 강하게 내리쳤다. 서연은 자신이 외동딸이라고 했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었다고. 그녀가 한 번도 쌍둥이 자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윤수아, 그녀는 서연의 환생도 단순한 닮은 꼴도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이 잃어버렸던 쌍둥이 자매, 바로 사진 속의 수현이었던 것이다. 어째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잃고 윤수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낡은 가죽 다이어리로 향했다. 단순한 자물쇠가 아닌 복잡한 숫자 조합으로 잠겨 있는 다이얼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다. 서연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기록임이 틀림없었다. 진우는 컴퓨터 공학도이기도 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떠올렸다. 결혼 기념일, 하나의 생일, 처음 만난 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원래 출산 예정일을 입력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다이어리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다이어리의 첫 장을 넘긴 진우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 안에는 감성적인 일상 기록 대신 날짜와 함께 암호화된 기호와 숫자들, 그리고
여러 기업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최만식과 태아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던 서연의 비밀 조사 기록이었다. 그녀는 남편인 자신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즉시 회사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을 저택으로 호출해 다이어리의 암호 해독 작업을 시작했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암호화된 내용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최만식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명단, 서초대교 사업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된 뇌물의 정확한 액수와 날짜, 태아건설 내부에서 그녀를 돕던 정보원의 이니셜까지. 서연은 최만식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증거를 확보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그녀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에 작성한 마지막 기록이 있었다. 진우는 숨죽여 그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마침내 최 회장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입수할 방법을 찾았다. 내일 저녁 태아 연구소에서 내부 조력자를 만나기로 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수연이와 연락이 닿았다. 내일 만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줄 생각이다. 부디 내 동생이 와주었으면 좋겠다. 진우는 다이어리를 쥔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마지막 기록은 두 가지의 끔찍한 진실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었다. 첫째, 서연은 사고 당일 태아 연구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약속된 만남이었다. 최만식은 그것을 알고 그녀를 기다렸다가 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것이다. 둘째, 그녀는 그 위험한 장소로 자신의 쌍둥이 동생 수연 윤수아을 불렀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수아는 언니를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갔다가 모든 것을 목격했거나 혹은 함께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최만식의 부하들은 쌍둥이 자매를 모두 처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이다. 진우는 어린 시절 함께 웃고 있는 두 소녀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내의 복수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되찾고 싶어 했던 유일한 혈육, 그리고 그 비극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윤수아. 그는 이제 그녀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슬픔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냉철해졌다. 그는 이제 최만식이 결코 알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다. 아내의 다이어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강진우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을 계획했다. 방어하고 반격하는 대신 그가 먼저 판을 흔들어 상대를 시험대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태아건설 최만식 회장에게 공식적인 만찬을 제안했다. 명분은 두 그룹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최만식은 강진우의 제안을 받고 의아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며칠간의 압박이 드디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풋내기 강진우가 결국 자신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기꺼이 제안을 수락했고 두 사람의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두 사람의 눈빛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허공에서 부딪혔다. 만찬은 어색한 덕담과 의례적인 사업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최만식은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며 강진우를 내려다보듯 말했다. 강 회장, 드디어 현명한 결정을 내렸군. 젊은 사람이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보기 좋지 않아.
우리 같은 어른들 말을 좀 들었어야지. 진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잔을 채우며 대답했다. 많이 배웠습니다. 회장님. 기업의 생존 앞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우의 굴복하는 듯한 태도에 최만식은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 그는 진우가 최근의 주가 하락과 세무조사에 완전히 겁을 먹었다고 판단했. 진우는 준비해온 사업 제휴안을 몇 가지 꺼내 보이며 최만식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리고 대화가 무르익었을 무렵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정확하게 계산된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진짜 이유였다. 사실 제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 같은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너무 이상주의자라서요. 회장님의 경영 방식에 사사건건 반대했었죠. 이제라도 아내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렇게 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내를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최만식의 반응을 살폈다. 최만식의 입가에 오만함이 가득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진우가 죽은 아내마저 부정하며 자신에게 아부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우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마치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찼다. 쯧쯧, 그거 참 안 된 일이야. 강서연 변호사, 똑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하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었어. 세상 물정을 몰랐단 말이야. 그때 조금만 더 유연하게 생각했더라면 어쩌면 그런 끔찍한 사고는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진우는 술잔을 든 채 그대로 굳었다.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명백한 실언이자 자백이었다. 최만식은 자신의 오만함에 취해 서연의 죽음이 그녀의 융통성 없는 태도 때문에 벌어진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진우는 가슴속에서 들끓는 사리를 억누르며 간신히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오늘 밤 괴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최만식은 한술 더 떠 진우를 완전히 자신의 발밑에 두려는 듯 은밀한 협박을 덧붙였다. 강 회장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다니 다행이군. 자고로 사내대장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어린 딸도 있고 하니 이제 과거의 실수 같은 건 반복하지 않는 게 좋겠지. 듣자 하니 최근에 새로 생긴 애착 관계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도 잘 건사해야 하지 않겠나? 새로 생긴 애착 관계. 그것은 명백히 윤수아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최만식이 자신의 주변을 송금 보듯 감시하고 있으며 윤수아의 존재까지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진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다시 한번 딴 마음을 품는다면 이번에는 딸과 윤수아까지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진우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소름을 느꼈다. 만찬은 그렇게 끝났다. 두 사람은 다음 실무 협의를 약속하며 위선적인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한정식 집을 나온 진우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굳어있던 얼굴 근육을 풀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이나 냉철한 경영인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눈앞에 둔 사냥꾼의 잔혹하고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는 오늘 밤 도박에서 이겼다. 괴물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이제 그 목에 칼을 꽂을 일만 남았다. 그는 차 안에서 회복 중인 김영민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김 실장, 내가 들었네. 그놈이 스스로 인정했어. 괴물이 미끼를 물었으니 이제 사냥을 시작하지. 위험한 탐색전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진우는 자신의 모든 힘과 지략,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유산인 다이어리를 이용해 최만식을 위한 완벽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최만식과의 위험한 만남 이후 강진우의 계획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아내의 다이어리는
명백한 정황 증거였지만 최만식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목격자의 증언, 윤수아의 잃어버린 기억이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는 이 길을 가야만 했다. 그는 윤수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수아 씨,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실 곳이 있습니다. 하나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수아 씨에게도 의미가 있는 장소일지 모릅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수아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강가에 위치한 그와 서연, 하나 세 식구의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별장이었다. 서연이 죽은 후 진우는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별장의 문을 열자 시간이 5년 전에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서연이 읽던 책이 책상 위에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수아는 별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사무치게 그리운 느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로 다가갔다. 희미한 먼지가 앉은 피아노 건반을 손끝으로 쓸자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멜로디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진우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서연의 서재에서 낡은 오르골을 하나 꺼내왔다. 그가 오르골의 태엽을 감자 맑고 청아한 자장가 소리가 별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서연이 어릴 적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기억하던 멜로디이자 훗날 하나에게 늘 불러주던 노래였다. 그 멜로디가 수아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아, 이 노래. 수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마침내 열리고 지난 5년간의 공백을 채우는 끔찍하고도 선명한 과거의 파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눈물 어린 재회의 순간이었다. 수소문 끝에 기적처럼 다시 만난 쌍둥이 언니 서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눈물을 흘리던 언니의 모습. 서연은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털어놓았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최만식의 비리 증거가 담긴 데이터 파일을 복사해 그녀에게 맡기며 신신당부했다. 내일 내가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너는 근처에서 기다려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기억은 곧바로 그 비오는 날 밤으로 이어졌다. 태하연구소 근처의 외딴 길, 차 안에서 초조하게 언니를 기다리던 순간. 저 멀리서 다가오는 언니의 차. 하지만 그 뒤를 바짝 뒤쫓는 검은색 세단. 그리고 순간 굉음과 함께 언니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뛰쳐나갔다. 언니의 차로 달려갔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사고를 수습하는 구조대원이 아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서연을 차에서 거칠게 끌어내렸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고 그녀가 확실히 숨을 거두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수아, 아니 수연은 그 광경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무슨 짓이야? 당장 내 언니에게서 떨어져. 그 순간 남자 중 한 명이 돌아섰다. 그의 손에 들린 묵직한 쇠 파이프가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머리가 깨지는 듯한 고통,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던 감각.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보았다. 남자들이 언니의 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을 완벽한 추락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언니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가느다란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그렇게 그녀의 세상은 암흑 속으로 잠겼다. 언니,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과 함께 언니를 잃은 지독한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온화한 꽃집 아가씨 윤수아가 아니었다. 눈앞에서 쌍둥이 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 또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비극의 생존자 강수현이었다. 진우는 무너져 내리는 그녀를 부축하며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어깨를 빌려줄 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수연은 진우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기억해낸 모든 것을 진우에게 털어놓았다. 언니와의 재회, 서연이 맡겼던 데이터 파일의 존재,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본 남자들의 얼굴과 그들의 대화까지. 그녀의 증언은 서연의 다이어리에 기록된 진실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진우는 수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채무자나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연이라는 한 사람을 공유한 유일한 가족이자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 동지였다. 슬픔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고마워요, 수연 씨. 살아남아줘서. 이제 우리가 서연이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겁니다.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제 마지막 무대는 준비되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손에 쥔 강진우와 강수연,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들은 이제 괴물을 사냥하기 위한 마지막 덫을 놓기 시작했다. 최만식은 교활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에 어설픈 증거만으로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만식이 자신의 입으로 살인을 지시하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작전명은 완벽한 덫. 괴물의 가장 큰 약점인 탐욕을 미끼로 그의 목에 밧줄을 거는 치밀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첫 단계는 최만식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거대한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진우는 은성그룹의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동남아시아에 건설될 예정인 수십조 원 규모의 가상 리조트 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는 비밀에 쌓인 해외 투자 펀드의 대리인으로 위장한 인물들을 통해 이 정보를 태아건설 측에 흘렸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태아건설은 은성그룹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재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최만식의 평생 수권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다. 예상대로 최만식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진우의 사람들이 내미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며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의 모든 신경이 이 거대한 사업에 쏠려 있을 때 진우는 두 번째 작전을 개시했다. 바로 최만식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는 것이었다. 진우와 손을 잡은 검사는 최만식이 심어놓은 정보원을 역이용했다. 검찰 내부에서 5년 전 강서연 변호사 사망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나타났다. 기억을 되찾은 쌍둥이 동생이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를 마쳤다는 정보가 의도적으로 흘러나갔다. 이와 동시에 수연이 검찰청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위조된 파파라치 사진이 최만식의 책상 위에 올라갔다. 거대한 성공을 눈앞에 둔 최만식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한 손에는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다른 한 손에는 지옥으로 가는 소환장이 들려있는 셈이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는 유일한 변수인 강수연을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조급함과 광기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라면 마지막 증인 한 명을 없애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여겼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최만식과 해외 투자 펀드로 위장한 진우의 사람들의 최종 계약식이 열리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진우의 팀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곳에 초소형 도청 장치와 몰래 카메라를 완벽하게 설치해 둔 상태였다. 최만식은 일생일대의 성공을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계약서에 펜을 대려는 바로 그 순간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그의 신복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에서 강수연의 증언을 토대로 회장님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가짜 투자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다. 최 회장님, 이런 불미스러운 루머에 휩싸인 분과는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깨끗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이 계약은 보류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하자 최만식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잠시 양해를 구한 뒤 아무도 없는 발코니로 나갔다. 그가 모르는 사실은 그 발코니의 화분 속에도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마이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행동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다. 5년 전 그 여자, 쌍둥이 동생년이 살아있다. 기억도 돌아온 모양이야. 지금 당장 찾아내. 이번에는 실수 없이 흔적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해. 내 모든 것이 이 일에 달려있다. 알겠나. 그가 전화를 끊고 다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순간 발코니로 통하는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곳에는 가짜 투자자들이 아닌 강진우와 강수연, 그리고 그들 뒤에 수사관들을 대동한 검사가 서 있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검사는 방금 전 최만식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기를 그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최만식 회장, 방금 당신의 목소리가 똑똑히 녹음되었습니다. 강서연 살인교사 및 강수연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만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진우와 강수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이 그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을 딛고 일어서 괴물의 숨통을 끄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진우는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죽은 아내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완벽한 덫은 마침내 괴물을 사로잡았다. 최만식 회장의 극적인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두 얼굴의 경영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태아건설의 주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최만식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던 그의 신복들과 행동대원들, 그리고 5년 전 사건을 덮어주었던 부패한 경찰 간부들까지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강서연의 다이어리와 강수연의 증언, 그리고 최만식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최만식은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교사, 뇌물공여, 비자금 조성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강진우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것은 짜릿한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에 가까웠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았다. 몇 주 후 진우와 수연은 나란히 서연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하얀 국화꽃을 묘비 앞에 내려놓는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언니를 다시 만난 기쁨을 채 나누기도 전에 영원한 이별을 해야 했던 그녀의 슬픔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다. 그는 아내의 묘비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당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 우리가 지켜냈어. 그날 이후 강진우의 저택에는 작은 기적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세상을 뒤덮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자 아이의 세상에도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에게서 나타났다. 어둡고 무거운 공포의 그림자가 걷히자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마음과 함께 입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어였다. 그림을 그리다가 수연을 보며 이모라고 부르거나 책을 읽어주는 진우에게 아빠라고 속삭였다. 그럴 때마다 진우와 수연은 서로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이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하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진우와 수연을 번갈아 보며 아주 맑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모, 오늘 하늘 정말 예뻤어요. 무지개가 떴어요. 그 순간 진우와 수연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완벽한 문장. 그것은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신호였다. 진우는 더 이상 일에만 미쳐 사는 외로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퇴근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 수연은 윤수아라는 임시의 이름을 버리고 강수연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는 언니가 남긴 흔적이 가득한 저택에서 언니의 딸인 하나를 돌보며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1년 후 에필로그.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공원에 이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네를 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아이와 다를 바 없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우와 수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가 이 모습을 봤으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분명 그럴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웃고 있겠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비극을 이겨낸 동지였고 하나의 미래를 함께 책임져야 할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때 그네를 타던 하나가 그들을 향해 달려와 두 사람의 품에 와락 안겼다. 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껴안으며 세상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 이모, 사랑해요. 진우와 수연은 활짝 웃으며 아이를 더욱 꼭 껴안았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상처가 아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새롭고 희망찬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빛이 되어주며 새로운 행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